일단 우리 글로벌 지표 한번 봐야죠. 나스닥은 일단 오늘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네네네. 네. 자, 일단 뭐 우리 아시아 쪽 어제 마감된 것부터 보고 그다음에 유럽, 미국 순으로 이렇게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중국 증시가 또 상당히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에 뭐 중국 증시가 에너지가 제일 좋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리고 있는데요. 중국 위안화의 움직임 새벽에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먼저 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최근에 위안화는 이렇게 강세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모습이었고 오늘 새벽에는 살짝 6.7위안 정도 가깝게 이렇게 붙는 위안화 약세 움직임이 약간 나타났는데 뭐 큰 변동성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안화가 추세적으로 이렇게 강세를 보이다가 살짝 고개를 든 수준이기 때문에 아주 큰 하락 요인은 아니다라는 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제는 제가 여기까지 이제 그림을 그려서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최근에 박스권이 조금 길어졌는데 여기에서 추세를 바로 돌려 세우면, 상승, 지속형으로 보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이렇게 박스권을 다시 위로 올리는 양봉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냈고요. 자, 어제 끝난 중국 상해 지수는 이렇게 위로 하나 더 양봉을 만들어내면서 상승 추세를 여전히 살려가는 그런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이틀 연속 강하게 올랐기 때문에 오늘 이제 미국 증시가 전반적으로 좀 쉬어가는 그림이 나타나서 우리도 좀 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쉬었다가 우리도 중국처럼 다시 이렇게 치고 나가는 그런 그림이 좀 나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아침에 힘이 없으신 것 같아서 기운 나시라고 네. 우리 부산 아지매님이 네. 이 나이에 귀엽다 소리 들으시고 키매님은 좋으시겠다. 귀엽다라는 얘기가 자꾸 그래요? 내일 모레 50인데요. 뭐 50에도 기울 수는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철도 없는데 뭐. 네. 네. 맞습니다. 아니 근데 네. 그 정말 키매님의 인기가 날로 급상승하고 있다라는 걸 제가 이 댓글로 그 뭐라 그럴까? 네네, 채팅창에. 이해가 됩니다. 뭐 시장이 감지가 됩니다. 시장이 안 좋은데도 제 인기가 올라가니까 키맨 주가는 상승. 그러니까 너무 죄송스럽네요. 네. 아무튼 그렇게 또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더군다나 빨간색 옷 입고 오셔가지고 네네네. 양봉을 기대하겠다. 자, 오늘은 날씨도 좀 꾸물꾸물하고 해서 붉은색 계통을 한번 입어봤는데 한번 또 우리 증시 또 쉬고 난 다음에 또 좋아지기를 한번 기대해보죠. 네. 자,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추세의 흐름을 보여주는 이제 주봉 MACD 오실레이터가 4주 연속으로 이렇게 길어지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지금 어제 시작하고 난 다음 다시 이렇게 길이가 길어지는 그림이기 때문에 뭐 특별한 추세가 뭐 하락 반전이 되지 않는 이상은 이번 주도 중국 에너지는 강하게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거 한번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 이제 암호화폐 쪽에 이제 이슈가 또 나온 게 있어서 간단하게만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암호화폐에 집중 투자한 이제 헤지 펀드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름은 3에로 캐피탈입니다. 이게 에로 캐피탈. 그래서 3AC 뭐 이렇게 줄여서 이제 표시가 되는데 채무 불이행 위험에 좀 직면했다. 위기에 직면했다. 그러니까 6억 7천만 달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는 한 8천억 정도 되나요? 네, 8천억 정도 달러의 대출을 27일 그러니까 오늘 새벽 기준이죠. 상환하지 아직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면서 오늘 암호화폐 쪽의 시세는 살짝 지금 고개를 숙이는 꺾이는 그런 그림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이 2만 달러 정도 수준에서 바닥을 잡았고 2만 1,500까지 이렇게 좀 상승하는 그림이었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그러한 좀 안 좋은 뉴스들이 살짝 들려오면서 심리가 약간 안 좋아졌죠. 그래서 2만 1,000달러 아래로 비트코인 시세가 오늘 새벽에 하회하는 그런 그림이 좀 만들어졌다라는 거 참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저는 사실 어제 그 저녁에 이제 들어가서 샤워하고 이제 앉아서 이제 이 데이터 이렇게 업데이트하면서 뉴스를 그냥 잠깐 틀어놨었는데 G7 정상회담이 열리거든요. 네. 근데 그 정상회담에서 열리시는 그 대부분 정상들이잖아요. G7에. 그렇죠. 근데 저런 수준을 농담으로 해도 되는가 정도 의심스러울 내용들을 왜냐하면 푸틴이 들으면 상당히 열받을 내용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라고 했나요? 뭐라고 했냐면 그 약간 이제 영국의 이제 보리스 총리가 약간 또 그 우리 트럼프 닮았다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예. 야, 우리도 그
푸틴 대통령처럼 뭐 위통 벗고 뭐 할까 뭐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이 한 번씩 그 정상답지 않게 이 우통을 벗으시고 좀 건장한 이런 모습을 한 번씩 이제 언론에 노출하고 해서 하셨거든요. 그치, 무슨 그 얼음 목욕하고 예, 그놈들 사냥하고 이런 것들 원래 유도 선수 출신이시잖아요. 그 KGB 출신. KGB인가? KGB가 아니라 이거 아무튼 뭐 그래서 운동을 유도를 한 KGB 출신. 예, 운동을 좀 하셔서 그런지 뭐 대통령이 사실 왜 이렇게 잘 하지 않잖아요. 알몸을 보여주지 않는데 그러한 것들을 농담을 하면서 우리도 벗고 하든지 우리도 승마나 뭐 이런 거 좀 해야지 뭐 되지 우리 뭐 이런 농담을 막 주고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푸틴 대통령이 이거 봤으면 상당히 기분 나쁜 내용인데. 저 걱정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튼 G7 정상회담에서 러시아산 석유에 대해서 좀 가격을 좀 제한하는 그러니까 이게 공급을 막을 수는 없고 그렇죠. 네 공급을 막을 수는 없고 왜냐면 유가가 워낙 이제 세니까 그냥 어느 정도 가격의 캡을 정하면 러시아가 이걸 팔아가지고 자꾸 이제 전쟁에 지원하는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으로 논의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가가 이제 오늘 그런 부분들 등등 해서 영향을 받으면서 다시 110달러 가깝게 위로 올라오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졌습니다. 유가가 최근에 이제 102 정도 원유 가격이 이렇게 하락하면서 조금 안정이 잡히나 안정화되나 싶었는데 다시 뭐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올라가는 그런 그림. 그다음에 오늘 새벽에 미국에서 나왔던 경제 지표들은 대부분 예상치보다 다 잘 나오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조금 이따가 한번 간단하게만 볼 텐데요. 네. 자, 이게 이제 잠정 주택 판매 관련된 데이터인데 익스펙트잖아요. 근데 앞에 언이 붙었으니까 이거는 예. 드디어 오늘의 영화. 예, 오래간만에 이제 시장도 약간 반등을 했으니까 예. 언이라는 거는 약간 이제 기대를 못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기대 못했던 잠정 주택 판매 데이터가 나왔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6개월 연속으로 아래쪽으로 세로 막대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7개월 만에 위로 이렇게 지난달 대비해서 전달 대비해서 이렇게 위로 주택 판매가 튀는 그림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또 나왔던 대표적인 또 지표 중에 하나가 내구재 주문이라고요. 내구재 주문도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잘 나왔거든요. 지금은 경제 지표가 조금 안 좋게 나와야지 시장에서 야 이거 좀 연준이 그래도 긴축의 강도를 약간 완화시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생기는데 이렇게 생각지 않은 경제 지표가 잘 나와 버리니까 금리도 튀어버리고 주식시장도 약간 쉬어버리고 약간 그런 그림. 그래서 금리가 튀니까. 네네, 금리가 튀어버리니까. 그래서 경제 지표가 좋게 안 나오면 좋지 않으면 좀 시장이 괜찮고 이렇게 좋게 나오면 약간 위축되고 이런 움직임이 약간 나타나는 게 지금 시장의 약세장의 성격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 한번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금리 쪽 흐름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 금리 쪽 흐름을 한번 보시면 2년물 금리가 3.50 정도 수준에 최근에 있었는데요. 3.13까지 다시 이제 2년물 금리가 올라가는 그런 그림입니다.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잘 나오다 보니까 다시 이제 이렇게 금리가 위로 올라가는 방향을 오늘 새벽 다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10년물 금리도 마찬가지죠. 경기까지 반영한 10년물 금리도 경제 지표들이 조금 양호하게 나오니까 3.10 정도 수준에 있다가 3.20까지 다시 지금 이렇게 위로 움직이는 이런 그림. 그러면 이제 주식시장에는 살짝 부정적으로 최근에 안 그래도 한 이틀 정도 반등을 했었잖아요. 그죠? 그렇죠. 거기에다가 차익 실현의 빌미를 좀 제공한 게 아닌가라는 거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채금리, 그러니까 결국은 투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네. 이유를 호재로 봤냐 같은 내용이라도 네. 같은 현상을 호재로 봤냐 그쵸. 악재로 봤냐는 네. 지금 투자 심리가 어떠냐에 따라 맞습니다. 달라지는 것 네네. 같아요. 우리 작년 생각해 보면은 국채금리가 떨어진다고 그래서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으로 주가 빠지고 네네네. 그다음에 또 오르면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으로 또 빠지고 이 투자 심리가 악화되니까 모든 게 다 악재로 보는 것 같아요. 네, 옛날에 제가 한번 그 오프라인 강의를 할 때 신문 기사 나온 거 가지고 좀 이렇게 뭐 시장하고 비교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똑같은 키워드인데
언론에서도 다 안 좋게 해석을 하고 시장이 좋을 때는 똑같은 키워드인데 예를 들어서 이거죠. 금리 인하라는 거를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만약에 금리 인하한다고 했을 때 지금처럼 투심이 안 좋을 때는 야 얼마나 안 좋으면 금리를 다시 인하하겠어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시장이 조금 괜찮으면 금리 인하하면 와 이거 유동성 앞으로 좋아지고 주식시장은 이제 더 좋아지겠네 이렇게 해석을 할 텐데 지금처럼 이럴 때 갑자기 금리 인하라는 누군가 이렇게 탁 키워드 던져버리면 야 그만큼 안 좋아? 아마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심이 회복이 되면 언제든지 또 이러한 키워드들은 좋게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요즘은 뭐가 나와도 좀 부정적으로 그렇지. 해석될 수밖에 다 없는 네, 그런 상황이죠. 의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자, 그래서 이제 유로와 달러 이제 유럽 쪽으로 한번 이제 이머징을 지나서 유럽 쪽으로 쭉 한번 가보면 유로화는 오늘 좀 강세 흐름을 살짝 보였습니다. 뭐 엄청난 강세는 아니고요. 지난 주말 대비해서 살짝 레벨이 올라온 거기 때문에 아주 큰 의미는 없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도 유로화가 살짝 강세를 위로 보이면서 오늘 새벽에 달러 인덱스 지수가 104 아래로 내려왔다. 이게 이제 우리한테는 조금 중요한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유로화가 살짝 강세를 보였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그래서 지난 주말 대비해서 달러 인덱스는 소폭이지만 103.97 정도 오늘 새벽에 103.80 아래로 하회하기도 했는데 다시 약간 회복이 됐습니다. 경제지표가 좀 잘 나오면서 살짝 회복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103.97 그래도 뭐 104 위로 크게 올라가지 않고 그 밑에서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우리한테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오래간만에 외국인들 수급이 조금 그렇죠. 괜찮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오늘도 뭐 이 정도 흐름이라면, 큰 외국인들의 뭐 이탈이라든지 순매도 규모의 큰 규모는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그런 흐름 아닐까라는 거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큰 전체 그림으로 보면 원자재 네. 가격도 이미 그러니까 하락 추세에 집어들었다. 네. 뭐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어요. 달러도 거의 횡보한 지금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다. 네네, 뭐 달러가 여기서 최근에 거의 방향이 없죠, 그죠? 104 정도 수준에서 방향을 잡고 있고 원자재 가격이 최근에 우리가 뭐 구리부터 곡물까지 쭉 짚어드렸지만 최근에 계속 이제 좀 내려오는 그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시장이 조금 우호적인 그림으로 해석이 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그 곡물 관련해서는 아까 제가 잠깐 그 보내주신 김용 선생님 보내주신 뉴스 읽어드렸는데. 그 미국에서의 그 폭염 네. 이것으로 인해서 좀 변동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상황이 아주 심각한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뭐, 가뭄이라는 이슈가 지금 최근에 뭐, 우리나라도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 그나마 장마가 오면서 좀 가뭄이 해소가 되고 있는데, 글로벌리 이 기상 이후 현상 때문에 가뭄 지역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이 사실 뭐 계속 이거는 사실 기후는 아무도 맞출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그렇죠. 네네 그래서 뭐 일시적으로 어쨌든 계절적 영향을 받아서 상대적으로 또 곡물 가격이 잠깐은 튈 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또 앞으로 워낙 이제 선반영해서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기술적 반등 정도의 흐름이지 않을까라는 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곡물 가격은 안정화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추이는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어제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다행스럽게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 그림이 나타났습니다. 드디어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부에서 1,300원이 우리가 과거에 20년 동안 3번에서 4번 정도밖에 그 위로 튄 적이 없었고 그렇게 튀었을 때마다 뭐 금융위기 내지는 시스템적 위기가 왔었던 때인데 이번에는 뭐 그 정도 분위기 아닌데 그러면 1,300원이 저항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계속 같이 공부를 해왔는데 다행히 어제는 다시 밑으로 이렇게 툭 떨어지는 그런 그림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아래 꼬리를 좀 달아서 아직까지는 원화 약세의 에너지를 좀 더 받고 있긴 한데요. 그래도 우리 원화가 살짝 이렇게 내려왔다라는 측면은 심리적으로 좀 긍정적인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외국인 수급도 이런 정도의 흐름이면 뭐 최근에 나타났던 아주 강한 매도세는 조금 줄어들 수 있다 정도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자, 오늘 새벽에 추가적으로 이제 하이힐드까지도 이렇게 조금 하락하는 그림이 나타났습니다. 뭐 완벽하게 저는 이제 5% 밑으로 조금 꺾여서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요. 뭐 기술적으로 이렇게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추세를 이렇게 그려봤을 때 그 부분을 살짝 이탈하게 됐고요. 어쨌든 이틀 연속으로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5.18이었고 오늘 새벽에 끝난 기준으로 5.11이니까 지금 두 번 이틀 연속으로 이렇게 낮아지고 있죠. 그래서 이 또한 나쁘지 않은 그림이다라는 거. 그래서 이번 주 중에 5% 아래로 만약에 떨어지면 주간 기준으로 꺾이는 그림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주 후반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계속 체크를 좀 해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미국의 채권 시장에서도 추가적으로 뭐 불안한 흐름이 뭐 나타나기보다는 안정화되는 그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투심은 살짝 또 긍정적으로 어제는 27 정도, 28, 27이었는데 오늘은 29 정도 수준으로 살짝 뭐 이렇게 좋아지는 정도 그림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뭐 나스닥 지수는 오늘 경제지표 발표가 시장 예상치보다 잘 나오면서 시가는 조금 긍정적으로 출발했다가 장중 내내 시가 대비해서 이렇게 눌리는 그러한 흐름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유가도 좀 튀었고 뭐 비트코인 이슈도 좀 있었고 뭐 금리도 좀 치면서 그동안 단기적으로 조금 반등 보였던 부분에서 차익 실현이 좀 나오는 그런 흐름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제 그 미국의 오늘 새벽에 끝난 업종판을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막 푸른 잔디밭 흐름을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몇몇 섹터만 약간 그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유가의 다시 재강세에 따라서 이렇게 에너지 업종 정도가 눈에 확연하게 뜨는 그런 모습이 눈에 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헬스케어 쪽, 여기 유나이티드 케어 그룹 같은 이런 제약 바이오 섹터 쪽이 그나마 조금 푸른색이 조금 눈에 띄는 그런 모습이네요. 자, 그 다음에 반도체 섹터를 보셔야 되는데 퀄컴이 그나마 반도체 섹터에서 1% 이상 강세를 보였고 그 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정도가 강보합 정도 흐름으로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새벽에 미국 시장의 좀 특징적인 흐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쪽이 오늘 새벽에 미국 증시는 계속 강세를 흐름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풍력, 태양광. 그래서 뭐 개별 테마 섹터로는 신재생 에너지가 오늘 새벽에도 계속 강했다 정도로 체크하시고 우리나라 증시에 뭐 또 그런 관련된 종목들이 연동이 되는지 오늘 장중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이제 제가 나스닥 일봉을 가지고 이런 그림으로 보여드렸고 3번에 이제 적어도 첫 번째 저항을 넘어섰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자, 이제 그 머리 위에 이제 두 번째 요 갭 저항을 이제 돌파해야 되는 숙제가 이제 있는 상황이죠. 오늘 새벽에 어떻게 되었을까를 보면 두 번째 갭 저항은 아직까지 완벽하게 오늘 새벽에 뚫지 못하고 음봉으로 저렇게 시가가 조금 높게 출발했다가 노란색 구간을 캔들 몸통으로 채우지 못하고 이렇게 밀려 내려오는 그런 그림입니다. 근데 뭐 음봉으로 채우든 양봉으로 채우든 어쨌든 캔들의 몸통으로 이 갭 저항을 채워버리면 이 갭의 에너지는 없어졌다라고 보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뭐 오늘 한 절반 정도를 채웠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번 갭을 이제 매우로 이번 주 중에 계속 그 시도를 하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고요. 여기까지 채우게 되면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부분은 이 행보했던 한 일주일 이상 이렇게 행보했던 12,000포인트 정도 전후 있는 여기가 마지막 저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중에는 여기 돌파와 마지막 저항까지 돌파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의 주봉의 에너지는 2주 연속으로 이렇게 음봉의 길이가 짧아지면서 좋아지는 그림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미국 증시에서 우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살펴봤던 그림이고요. 자, 어제 이제 집계가 된, 그러니까 지난주 한 중반 정도 기준이 되겠죠. 그죠? 지난주 중반이니까 주가가 아직 급반등하기 전까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금요일부터 주가가 이제 그렇죠. 큰 폭으로 뛰었기 때문에 어제 이제 집계된 거는 아마도 이제 수요일 정도 아마 목요일 그러니까 수요일 금요일 기준 그렇죠. 금요일 마감 기준으로 네네. 1조가 확 날아갔네. 네네, 뭐 18, 어제 18조 제가 몇천억 8천억? 네, 알려드렸었는데 추가적으로 더 줄어들어서 18조 밑으로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의 신용 잔고는 확 줄어드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6월 초에 고점이 21조 5천억이었는데요. 18조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거의 3조 5천억 정도가 3조 5천억 정도가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최근에 나온 이제 데이터들, 그 보고 분석 자료들 지난번에도 대표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셨지만
아직까지 뭐 한 5조 원 정도는 더 줄어들어야 뭐 좀 가벼워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한 15조 원 정도의 숫자를 최근에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요게 이제 15조 원 정도 밑으로 내려오면 그래도 이제 그 급하게 이제 좀 뭐 많이 물려있던 물량은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 약 18조 원이니까 한 3조 원 정도가 아직 좀 남아 있다라고 뭐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뭐 이 정도 줄어든 가파르게 단기적으로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매물 부담은 많이 좀 소화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진짜 1조가 하루 이틀 사이에 확 줄었네요. 네네. 많이 그래서 줄었네. 이게 이제 줄어든 게 참 좋은 식으로 좀 줄어들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쵸, 지난주 반대 매매. 후반에 반대 매매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참 많이 줄어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참 좀 가슴이 좀 마음이 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코스닥의 신용 잔고 금액을 한번 보시면 8조 3천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세로막대 그래프를 조금 제가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면 거의 세로막대 그래프가 가파르게 지금 줄어든 거 보이시죠? 네. 그래서 원래 뭐 여기 보시면 거의 10조 원 이상 11조, 10조 사이에 있던 이 코스닥 신용잔고 금액이 8조 3천원까지 줄어들었고 드디어 이제 신용잔고율도 제가 2% 아래로 떨어지면 뭐 이제는 좀 중기적으로 바닥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1.97%까지 신용잔고율도 많이 하락한 시총 대비해서 신용잔고 금액의 비율도 많이 떨어졌다. 그래서 과거에 한 번씩 이제 큰 바닥을 찍었을 때가 신용잔고율이 2% 밑으로 떨어졌을 때가 큰 폭으로 바닥을 찍고 돌아서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거 말씀드렸는데 드디어 이제 코스닥 신용잔고율이 2% 밑으로 떨어졌고 그래서 그런지 지난주 금요일 그다음에 어제까지 이 코스닥이 한 이틀 연속으로 한 8% 정도 반등을 줬죠. 급등했죠. 네네, 8% 정도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신용 잔고율이 많이 떨어지니까 결국에는 바닥을 찍고 턴을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다. 라는 거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300원이 어제도 이 차트를 보여드렸지만 뭐 기술적으로도 그렇지만 어쨌든 이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펀더멘탈로도 그렇고 2,300원을 넘어서느냐 안 넘어서느냐 이게 우리 포지션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고 만약에 1,300원을 다시 넘어서는 그런 그림이 된다. 그러면 뭐 현금 비중을 살짝 좀 더 늘린다든지 그런 움직임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으면 지금 같은 뭐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1,300원 아래에서 좀 안정을 찾아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흐름이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일단 이틀 연속으로 우리가 강하게 반등을 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난번에는 제가 이제 반대로 이게 빠지면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작년도 중반 이후로 이렇게 많이 올랐으니까 빠지면 얼마 정도 빠질까를 가지고 제가 이 피보나치 되돌림 가지고 한번 봤잖아요. 황금 수요를 가지고 우리가 예측을 해봤는데 이번에는 빠졌으니까 이번에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죠. 그죠? 6월 초부터 이렇게 많이 빠진 걸 가지고 얼마 정도의 반등이 가능할까라는 것을 가지고 제가 한번 대략적으로 우리가 그래도 반등의 목표치는 한번 잡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 피보나치 되돌림 지표를 적용을 해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6월 초를 고점으로 여러분들도 다 HTS에서 모든 HTS 증권사 이 지표는 보조 지표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점을 마우스로 딱 찍고요. 그 다음에 최근의 저점을 마우스로 딱 찍어서 쭉 당기면 당겨놓고 드래그 앤 드랍이라고 하죠. 마우스를 쭉 당기고 손가락을 탁 놓으면 어렵나요? 네. 드래그 네. 그래서 쭉 하면 하락폭을 이걸 100으로 봤을 때 뭐 1로 봐도 되고 100으로 봤을 때 상승의 목표치 23.6%, 38.2% 절반 정도. 하락폭을 1로 봤을 때 절반 정도 만약에 되돌림이 났을 때는 어느 정도가 될까? 아니면 3분의 1 정도 되돌림이 났을 때는 얼마 정도 될까? 이렇게 자동으로 표시가 다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리 이제 그려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코스피 고점과 저점을 연결해서 마우스를 탁 놓으니까 한 절반 정도 만약에 되돌림이 나온다면 우리나라 증시가 하락폭의 절반 정도 되돌림이 나온다면 오른쪽에 보시면 2,500이 보이시죠? 네. 2,500 정도가 되고요. 에너지가 약해서 만약에 한 3분의 1 정도 수준의 되돌림이 나온다면 약 2,45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어쨌든 지금까지 뭐 특별히 해결된 거는 아직 딱히 안 보이고 그렇죠. 낙폭 과대 그다음에 신용 담보 매매 뭐 이런 부분들 수급적 이슈로 인해서 기술적 반등이 세게 나왔다는 부분이 크다면 우리가 반등의 목표치를 너무 높게 잡기보다는 한 3분의 1과 한 절반 정도 수준까지 가능하다라고 생각한다면
2,450과 2,500 정도를 한번 잡아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니까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참고 삼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어제는 2,401 정도에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뭐 추가적으로 좀 남아있긴 한데 어쨌든 이 정도로 한번 목표치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많이 투자를 하시는 쪽이 코스피도 하시지만 코스닥을 또 개인 투자분들이 그렇죠.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코스닥도 고점과 최근의 사이클을 한 파동을 제가 고점과 저점을 연결해서 피보나치 되돌림 수요를 통해서 지표를 그려보니까 한 절반 정도 하락폭의 절반 정도 회복했을 때가 한 800포인트 정도 마디지수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보시면 50 옆에 800이라는 숫자가 보이시죠? 그래서 절반 정도의 되돌림이 나오면 800이고 약 3분의 1 정도까지의 되돌림이 나오면 78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스닥의 반등의 목표치는 780과 한 800 정도, 요 정도 구간으로 한번 설정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어제가 770 정도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반등이 거의 다 왔네. 거의 다 이제 기술적 반등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다가왔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여기서 막 팡팡팡 치고 가면 저도 좋겠는데요. 이게 아직까지 뭔가 뚜렷하게 뭔가 해소된 게 아니라 뭐 이런 수급적 이슈로 인해서 기술적 반등이 강하게 나온 구간이라면 780과 800 정도로 지수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반등이 어느 정도 이제 많이 다가와 목표치는 어느 정도 목에 차고 있는 그런 정도 상황으로 한번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아주 세다면 사실은 하락폭 대비해서 뭐 61.8% 되돌림까지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직까지는 저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자, 여기까지. 3,300 까마득하게 보이네요. 이렇게 이렇게 보니까 진짜 네. 근데 사실 이번에 빠지기 전이 한 2,700이었잖아요. 2,650과 2,700인데 지금 마음 같아서는 거기까지 갈 수 있을까 막 그런 보고서들도 최근에 있다 보니까 저 정도까지만 회복해도 정말로 너무 감사하겠다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지금에 와서는 정말 2,700도 되게 까마득하게 네네, 한 300포인트가 더 올라야 되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지수 한 15% 정도 더 올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원래 남은 하반기에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너무 멀어 보입니다. 진짜, 그때 있을 때는 그렇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안 들었는데 2,700과 3,000에 있을 때는 이게 너무 급하게 갔어. 네네. 2,300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2,700까지도 올해 회복되어 주고 마감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희망을 좀 가져보게 되는데 뭐 기다려 봐야죠. 네, 하반기에.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사실 이 지수가 이렇게 좀 가려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조금 살아나줘야 되거든요. 근데 대형주주가 좀 살아나주면 사실 지수에 좀 도움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의 이익 추정치가 최근에 좀 하향 조정되고 있는 그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오늘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고 안 되면 제가 내일 그래프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 그래서 이제 반등을 이틀 연속 줬는데 어제 이제 기관과 외국인들이 업종 내에서 어디를 선택을 했는지 이틀 연속 반등을 줄 때 또 어디를 선택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관과 외국인들이 어제 동시에 선택한 종목 중에 특징적인 부분은 자동차 업종이었습니다. 자동차. 예, 자동차 업종. 저도 사실 뭐 자동차 퇴직연금의 자동차 ETF를 가지고 있는데 물렸어요. 딱히 재미는 없죠. 네, 마이너스? 네, 마이너스 구간이죠. 네, 뭐 이게 자동차 업종이 사실 플러스 나려면 아주 밑에서 사지 않았으면. 아니 근데 어제부로 또 플러스로 전환됐을 수도 있어요. 저는 뭐 고점에서 올리셨어요? 뭐 이것보다도 높은 가격에서 이제 ETF 퇴직연금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아직은 손실 구간입니다. 네, 솔직하게 노후가 불안하시겠네요. 갑자기 또 의욕을 이렇게 만드십니까? 아니, 그 얘기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자동차주의 만약에 이번에 상승이 반등이 찐 상승이라면 반등이라면 네. 이제 시작 아닌가요? 네, 그렇죠. 바닥에서? 네, 아마도 우리가 맨날 주도주 한참 오른 거를 보면서 자꾸 높은 가격에 물리는데 네네. 이렇게 시작하는 거를 들고 좀 오래 기다리면 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네, 제가 항상 이제 말씀드렸던 게 지금까지 안 좋았던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안 좋았던 것 중에서 더 이상 안 좋아지게 없으면 오히려 그때가 이제는 바닥일 수 있다라는 건데, 그게 이제 우리가 하반기에 계속 그들 쪽으로 관심을 둬야 되는 거예요. 조선도 마찬가지다라고 말씀드렸고, 자동차도 대표적으로 그 차량용 반도체가 원활하게 공급이 안 되면서 부품 공급이 안 되면서 이제
생산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수요는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됐는데, 물론 이제 지금은 이제 또 금리도 많이 올라가고 물가도 올라가면서 내 주머니에 씀씀이가 줄어들면 사실 자동차 바꾸고 싶어도, 저도 제가 2017년도에 뽑은 자동차 지금 아직 타고 있는데, 마음 같아서는 신차로 막 바꾸고 싶은, 이제 저도 뭐 남자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네. 남자만이 아니라 여성분들 네, 그랬나요? 네. 하여튼 저는 뭐 하여튼 여유만 있으면 사실 신차 막 바꾸고 싶고 뭐 그런 게 있죠. 근데 경기가 사실 최근에 좀 약간 소비재들한테 이렇게 씀씀이를 이렇게 집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과거 대비해서 자동차 수요가 좀 줄어들 수는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지금 신차를 신청해놓고 아직도 뭐 6개월 정도 기다려야 되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차량용 반도체가 하반기에 이 부분만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 차량용 서치지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엉뚱한 곳에서 생겨나고 있는 거죠. 뭐냐면 IT 전반적인 수요가 줄어들다 보니까 반도체에 대해서 이게 오히려 조금 엉뚱하게 해소가 되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롱용 반도체가 오히려 여기서 이제 8인치 웨이퍼 팹이 조금 더 원활하게 공급이 될 수 있는 기대감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보다 더 나빠질 부분이 없다라면, 자동차 업종을 딱 내가 고민할 때 여기서 더 나빠질 게 있을까라는 거 고민했을 때 그게 없다라면 여기가 아마 중기적인 바닥권이 가능성이 높고, 제 퇴직연금에 있는 ETF도 여기서는 이제 손실이 더 커지기보다는 점점 이제 손실이 이제 줄어드는 그런 그림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현대차 그룹이 핵심은 이제 내연기관보다는 이제 전기차 쪽에서 얼마나 잘하느냐가 이제 현대차 그룹의 핵심이잖아요. 근데 어제 나온 이제 데이터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미국이라든지 이제 해외 쪽에서 전기차 판매 데이터를 보면, 어쨌든 지금 기준으로 테슬라 다음으로 이런 친환경차, 전기차 쪽에서는 현대차 그룹이 잘하고 있는 데이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뭐 평가도 높게 받고 있고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데이터도 나오다 보니까 어제 이제 자동차가 시가부터 갭으로 높게 출발했고, 종가까지도 뭐 대형주가 6% 정도 뭐 거의 상승 마감했으면 현대차가 오래간만에 그렇죠. 어제 시세를 뿜었다라고 급등한 거죠. 네, 급등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자동차 업종은 기관과 외국인들이 동시에 선택하는 그런 종목이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이제 이런 완성차보다는 현대차가 미국의 조지아 공장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진출했을 때 거기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으로 저는 최근에 뭐 SL이라든지 화신 뭐 이런 종목들 이야기를 해드렸거든요. 근데 자동차 부품도 어제는 이렇게 제가 빨간색으로 일부러 표시를 해뒀는데 같이 수급이 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에요. 어제 그래서 시장의 어제 핵심은 좀 자동차 부품주 쪽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좀 수급이 들어왔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 다음 페이지에 제가 어떤 종목으로 수급이 들어왔는지도 준비를 해뒀으니까 그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이제 전기 장비 쪽이 또 수급이 좀 들어왔습니다. 전기 장비 쪽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력 인프라 관련된 이런 쪽으로 수급이 들어왔고, 최근에 곡물 가격 하락하면서 음식료 쪽의 기대감이 조금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식료 쪽도 기관과 외국인 수급이 동시에 좀 들어오는 모습.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테마가 뭐 조용할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톡톡 튀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기계업종도 그런 관련해서 수급이 좀 들어왔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동차 부품 업종에 대해서 제가 이제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의 실적 추정치가 조금 상향 조정되고 있는지를 한번 어제 기준으로 업데이트를 한번 해봤는데, 아직까지는 크게 실적 추정치가 업데이트가 상향 조정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노란색이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의 실적 추정치 영업이익이고요. 이 짙은 색이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의 영업이익 컨센서스 추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4월달 정도, 4월과 5월 초에 이렇게 한 단계 레벨업이 되었고,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이 한번 올라오고 난 다음에는 그렇게 크게 올라오지 않고 옆으로 행보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실적 발표를 지금 앞두고 있는데 환율 효과 때문에 자동차 실적 나쁘지 않을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 발표를 앞두고 대형주들 지금 실적 추정치 계속 이제 업데이트가 서서히 지금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향 조정이 될지 그 부분은 제가 지켜보고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내에서도 기관 매수 강도가 들어왔던 종목들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시총의 0.3%가 들어온 종목은 화신이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공부했죠, 이 종목은. 그렇죠. 금요일 날 이제 180억인가요? 어쨌든 미국에 증설한다라는 모멘텀 나오면서 배터리 팩
케이스 이야기도 어제 이제 홈페이지에서 제가 캡처해 와서 보여드렸는데 어제 화신의 주가 움직임 괜찮았고요. 어제 8.5%. 네네네. 어제 그 전날도 한 10% 올랐어요. 네네네. 그래서 뭐 화신은 우리가 공부해 왔던 대로 긍정적인 흐름을 뭐 현대차 그룹과 함께 성장을 만들어주고 있는 그림이고 기관들이 가장 이렇게 모멘텀이 자동차 섹터로 만들어질 때 가장 먼저 들어오고 세게 들어오는 섹터다라는 거, 종목이다라는 거 어제 눈에 띄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위아, 그 다음에 만도 이런 종목들, 만도는 뭐 자율주행 관련해서 모멘텀도 있는데. 저는 요렇게 덩치가 좀 큰 종목보다는 하신과 SL 중심으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예전에 할로겐 위주로 이제 램프를 많이 이제 자동차 앞쪽에 램프, 요즘은 램프를 상당히 예쁘게 만드는 것이 또 하나의 이제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트렌드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LED 쪽으로 바꿔가지고 예쁘게 많이 하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또 전력 효율화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SL의 램프가 많이 이제 또 수출이 많이 되고 있고 또 현대차 그룹에서 또 이제 쓰고 있는데 또 SL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받으면서 주가 같이 튀었습니다. 야, 현대차가 원래는 이렇게 대형주가 매수 강도 이렇게 상위에 잡히는 경우가 잘 없거든요. 그렇죠. 네, 워낙 시가총액 대비해서 얼마를 샀는지를 제가 항상 그려오는 거기 때문에 금액이 엄청 들어가는 네네. 0.1%라서 뭐 0.2% 이상은 아니지만 어쨌든 현대차가 상당히 의미 있는 어제 숫자가 좀 잡힌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제 양봉이 시가 갭 떠서 이렇게 딱 만들었는데 당분간은 아마 어제 만들어 놓은 이 양봉의 시가를 이탈하지 않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고 어제 만들어 놓은 양봉의 시가 갭 이 부분을 메우지 않는다면 메우지 않아야 되겠죠. 당연히 상승 갭이니까 메우지 않는다면 어제 양봉을 기준으로 앞으로 중기적인 이 우상향 그림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앞으로 어제 만들어진 이 상승 갭이 메워지는지 안 메워지는지도 차트상으로 관전 포인트가 되겠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한번 자동차 부품주 쪽 흐름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네. 어제까지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네. 오늘 만약에 뭐 그냥 보합이나 이런 정도에서 만약에 된다. 그래도 들어가도 되나요? 왜냐면 지금 많이 올랐으니까. 네네. 근데 많이 올랐다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사실 뭐. 그러니까 이틀간 급등했으니까. 네네. 뭐 단기적으로 이제 부품주들은 좀 올랐죠. 상승률로 봤을 때, 그죠? 근데 완성차로 봤을 때는 사실 뭐 어제 겨우 하루가 오른 거기 때문에 크게 오른 게 아니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만약에 부품주들이 만약에 내가 안 가지고 있다라면 저는 음봉이 나올 때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는 화신이나 SL 정도는 숨고르기 할 때 분할 매수로 담아봐도 된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전기차 전장화해서 동반 진출했고 그로 인해서 숫자가 앞으로 이제 볼륨 자체가 레벨업이 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하면 뭐 화신과 SL 같은 경우는 좀 쉬어가는 음봉이 나왔을 때 한번 뭐 담아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기술적으로도 한번 제가 잠깐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수준이면 한번 담아봐도 되는지를 잠깐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고 계시는 거는 현대차의 흐름인데 아직까지 201선 밑에 지금 머무르고 있죠. 네. 자, 근데 화신의 일봉을 한번 보시죠. 화신의 일봉은, 다르죠, 지금. 제가 이제 완성차가 아니라 부품주들을 이야기 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올라갈 때는 상대적으로 더, 베타라고 우리는 이제 여의도에서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민감도가 훨씬 더 크죠. 올라갈 때는 더 강하게 움직이고 내려갈 때는 보시면 201선 밑으로 살짝 내려갔다가 바로 올려버리잖아요. 덜 빠지고. 그래서 부품주들이 오히려 저는 이제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수익률 측면에서 트레이딩 하기는 훨씬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근데 지금 보시면 9,500원 선 정도가 지난번에 직전 고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네, 거의 9,130원에 어제 끝났기 때문에 여기 위에서 사서는 사자마자 물릴 가능성이 당연히 높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이 여기에서 수급적 이슈로 지금 이틀 연속 크게 반등을 줬다라고 하면 매크로 관련된 이슈들이 별로 해결되지 않으면 당연히 지수가 다시 조정을 줄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자동차 부품주들도 음봉으로 조정을 주겠죠.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 밑에서 적어도 9,000원과 8,500원 사이에 이 구간에서 조정을 주면 그때가 뭐 한번 분할 매수로 모아볼 기회지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기 저항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면서 따라서 하면 물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기는 뭐 별로 권고드리지 않고요. 시장 영향으로 9,000원 아래에서 8,500원 요 정도 구간에서 조정 줄 때가 오히려 좀 분할 매수를 한번 모아볼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이제 이거죠. 이게 지금 올랐다고 해서 계속해서 또 계속 오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자.
떨어질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뭐 조지아 공장 증설 이야기 나오고 좋아도 지금 보시면 그 이슈가 나오기 전까지는 시장 영향으로 인해서 이렇게 같이 빠졌잖아요. 이 종목도 혼자 뭐 독약청청 혼자 갈 수는 없습니다. 시장이 안 좋으면 급락을 하는데 혼자 버틸 수는 없죠. 당연히 빠질 겁니다. 그래서 200일선 부근까지 다시 내려올 수도 있는 거고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러한 조정 시장이 아주 세다면 제가 위로 따라 붙으라고 말씀드리겠지만 시장 전체 에너지가 안 좋으니까 이 종목도 철저히 밑으로 이제 내려올 때를 없으신 분들이 기다렸다가 분할 매수하시는 게 훨씬 더 왜냐하면 내가 높게 사느냐 싸게 사느냐에 따라서 기다릴 수 있는 자체의 심리 자체가 멘탈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꼭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아 진짜 그 서준식 교수 그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 보니까 네네네. 1% 싸게 사는 거에 대한 거를 되게 민감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아,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왜냐하면 사실 만약에 이 200일선 부근에 여기에서만 사는 분이라고 하면 좀 여유가 있잖아요. 여기 뭐 내려와도 여기가 본전이니까. 근데 만약에 여기서 오늘 사버리면 아, 조금만 빠지면 이거 팔아버려야 되나? 그러니까 네, 쉽지 않죠. 보통 네. 저 손절 뭐 5% 생각하시는 분들이 네네. 순식간에 올 수 있더라고요. 있으니까. 순식간에 5%. 네네네. 네. 그래서 지금은 장이 그렇게 강세장이 아니니까 뭐 200일선 부근에 최대한 이렇게 붙는 과정에서 아마 조정이 나와준다면 그때 한번 분할매수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이 이제 고민이 될 텐데 진짜 장이 좋다라면 이거 그냥 한 방에 돌파해 버리니까 그냥 홀딩하면 될 텐데 장이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한 9,500원 선 정도 전후에서는 가지고 계신 물량의 한 3분의 1 정도는 일단은 한번 챙겨놓고 만약에 튀어서 그대로 날아가 버리면 3분의 2가 있으니까 좋고 그대로 가지고 가면 되니까 근데 만약에 다시 내려온다 그러면 팔았던 물량을 다시 채워놓으면 되고 그렇게 조금 유연하게 지금은 비중을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은 그런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하여튼 실적이 좋아지니까 계속 오른 거겠죠. 지금 네, 보면 그렇죠. 길게 봤을 때는 올라가겠죠. 우상향을 그리면서 올라가겠죠. 근데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뭐 시장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회사가 성장하는 걸 감안하면 에이 뭐 단기에 뭐 저항 뭐 차트 뭐 이런 거는 난 신경 안 쓴다. 그러면 뭐 그냥 묻어두고 가시면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나는 단기적으로도 항상 신경 쓰는 투자자다. 그러면 이제 저항도 보시면서 이렇게 비중을 약간씩 조절해 가시면 훨씬 더 편안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항상 네. 그 주봉하고 월봉도 한번 보시라는 거. 네네. 예, 왜냐하면 어쨌든 코로나 이전 대비해서 지금 4배, 3배, 4배 올랐으니까 네, 그런 것도 한번 감안하시면서 전체적인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네네. 자, 그렇게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아이고, 잠깐만요. PPT를 다시 열어서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한번 보고 이제 기간 매수 강도 상위 종목들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시총이 1% 이상 산 종목이 2종목이나 어제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2종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우진이라는 종목입니다. 아까 좀 전에 우리 김민수 대표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원자력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를 원전 관련해서 ETF 출시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간단하게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현대증권으로 입사를 해서 지금은 이 현대증권이 이제 KB금융그룹으로 매각이 돼서 KB증권에서 이제 다니고 있는데 현대증권 시절에 제가 리서치 아침에 모닝 미팅 매일 제가 신입사원 때부터 이제 항상 저는 7시에 모닝 미팅 참석을 했는데 그게 아마 지금의 저의 이제 밑거름이 되지 않았나. 제가 자부심과 이 미소가 옆에 딱 걸리면서. 근데 제가 여기서 나는 그때 만들어졌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항상 저는 겸손해야 된다는 생각에. 순간적으로 이르신 것 같아요. 성공의 밑거름이라고 할 뻔했는데 그 성공이라는 키워드는 일부러 뺐습니다. 네, 항상 주식 투자자는 겸손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제가 20년 동안 항상 그 리서치 모닝 미팅을 매일 아침에 이제 참석해서 애널리스트 분들의 이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게 하나씩 쌓이다 보니까 그게 나름 공부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제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지금은 유진투자증권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 이제 한병화 연구원님이라고 우리 바람의 왕자라고 보통 많이들 시장에서 이야기하시죠. 풍력을 좋아하시니까 네, 바람의 왕자. 풍력주를 네, 신재생 쪽 많이 커버하시잖아요. 그 전기차 쪽도 하시고 수소 쪽도 하시고 그때 당시 현대증권에 근무하실 때 이제 한병화 연구원님께서 원자력 이야기하실 때마다 우진 이야기를 많이 하셨던 기억이 제가 어제 수급 잡힌 거 보고 생각이 나서 그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도 우진 리포트를 내신 것 같긴 한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우리가 원자력 관련된 테마가 만들어질 때 뭐 이 원전 관련주다라고 하면서 한 번씩 이렇게 툭툭 같이 튀는 종목들이 있는데 단순하게 뭐 밸브 원전에 들어가는 뭔가 이렇게 관을 연결해주는 뭐 이제 닫았다 열었다 해주는 그런 밸브도 있고 펌프도 있고 여러 가지 부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진입 장벽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다.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뭐 부품인데 뭐 그냥 원전에도 들어가다 보니까 원전 관련주로 분류가 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요거는 기술적으로 좀 쉽게 들어가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거고 이런 게 있는데 우진이 제가 예전에 이제 한병호 연구원님이 이제 이렇게 브리핑 했을 때 공부했던 내용을 기억을 떠올려 보면 원전 계측기 영역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뭐 잘하고 있고 상당히 기술력이 그나마 어느 정도 진입 장벽이 있는 분야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어제 한병호 연구원님이 세일즈를 또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원전 관련된 ETF 출시를 앞두고 어제 시총이 1% 이상 편입된 걸 봤을 때 아마도 이번에 원전 관련된 ETF가 오늘 출시되잖아요, 2개가. 거기에 우진은 편입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일단 추정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관련된 리스트가 나오거든요, 이제 편입되고요. 그때 리스트 뽑아서 제가 한번 어떤 종목들이 어떤 비중으로 편입됐는지는 제가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할 텐데 아마도 우진은 편입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좀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기관들이 이렇게 건드리는 종목이다. 원전 관련주 중에 기관 수급 안 들어오고 개인 투자자들만 매매하시는 종목들도 상당수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테마주니까. 테마주니까 이왕이면 우리는 그러면 기관들이 좀 건드릴 수 있는 종목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그 중에서 또 하나 제가 여기에는 없고 ETF에도 편입이 안 될 수도 있지만 한번 공부 관점에서 좀 편안한 종목으로 말씀드리면 일진파워라는 종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일진파워도 시총이 그렇게 크지 않은 중소형주인데 이 종목은 이제 저는 이제 좀 약간 숫자가 있는 종목을 좋아하기 때문에 원전 관련주 중에 숫자가 없는 종목 불안하잖아요, 그죠? 이 숫자가 영업이익이 따박따박 분기별로 또 찍히는 종목이고 또 하나는 이 회사는 현금과 또 나름대로 이제 부동산 같은 이런 자산 가치가 한 400억, 500억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 시가총액 대비해서 어느 정도가 그런 정도가 이제 또 하방을 막아주는 펀더멘탈이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중소형주까지 바람이 분다면 ETF에는 편입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원전 바람이 세게 한번 불어준다면 또 공부해볼 만한 종목이 숫자도 있고 실적도 있는 종목이 일진파워다 정도까지만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관 매수 강도 중에 레이라는 종목이 이거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지금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주가가 많이 튄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는 이 매수 강도 상위 종목들 리스트를 꼭 잘 보시기 바라고 임플란트 이 쪽에서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레이도 치과용 의료기기 관련주인데 이 회사는 중국에서 이제 조인트 벤처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2분기에 또 증설 관련된 부분 모멘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아마 모멘텀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레이가 어제 시총이 1% 이상 들어온 치과용 의료기기 쪽에 좀 눈에 띄는 종목이다. 여기까지 한번 두 종목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종목으로는 다 IT 반도체 소부장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낙폭 과대한 IT 소부장 쪽으로 기관 매수세가 좀 집중이 되었다. 원익 QNC. 원익 QNC는 반도체에 들어가는 소모성 부품이죠. 쿼츠를 만드는. 그래서 원익 QNC 쪽으로. 그러니까 이번에 뭐 반도체 쪽에 워낙 안 좋은 노이즈들이 많다 보니까 주가가 아주 큰 폭으로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는데 오히려 숫자가 똘똘하게 나오는 종목이다 보니까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관 매수세가 낙폭 과대주 위주로 들어왔고 PSK도 마찬가지, 테스나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었다 정도로 기관 매수 강도 상위 종목은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기관의 주체를 여러 네. 개로 좀 나눠야 되는데 네네네. 그중에 우리가 가장 민감하게 공격적으로 감히 매사기? 풀이 좋은 사모펀드라고 이제 인정을 해주잖아요. 네네. 사모펀드가 레이를 샀네. 네, 사모펀드가 집중적으로 1% 내에서 가장 많은 비중으로 들어왔다. 근데 레이는 그러니까 기관들이 골고루 다 들어왔다. 제가 말씀드렸죠. 기관들이 들어오더라도 한 곳에서 투자 주체 한 곳에서 산 것보다는 두 곳보다는 세 곳. 왜냐하면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콜을 돌리는데 이거는 나도 이거 진짜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기관들이 다 통일이 생각이 되면 동시에 다발적으로 들어오거든요. 근데 애널리스트 분들이 이렇게 매니저 분들한테 콜을 했는데 누구는 그래 나도 인정하니까 나 한번 펀드에 담아봐야 되겠는데 어떤 분들은 그거 아이디어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이렇게 되면
투자 주체가 동시에 안 들어오고 한 곳만 들어오는 경우가 있게 되죠, 그죠? 그래서 레이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그렇게 또 동시에 다들 매니저들이 인정하는 쪽으로 또 수급이 쏠렸다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IT 소부장 세 종목이 사모펀드에서 동시에 좀 들어왔고,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는 역시 화신을 좀 담은 그런 모습이고요. 반도체 기판 쪽에서는 이스페타시시, MLB 그 통신용 기판 쪽으로 주력으로 많이 하는 이스페타시스 쪽이 상대적으로 들어왔고, 원자력 쪽에서는 우진 정도 담았다. 이렇게 한번 사모펀드 쪽에서는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기금도 우진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담았죠. 이런 종목들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유가가 올랐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틀 동안 낙폭과대주들이 올랐기 때문에 그들은 살짝 쉬고, 시장이 반등 주기 전에 오히려 그때 강했던 종목들이 있죠. 왜? 조선기자재, 전력인프라, 이런 에너지 관련주들 움직였던 그들이 오히려 오늘은 저는 좀 힘을 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제 HSD 엔진이 유상증자가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담으실 분들은 이미 지난주에 이제 다 담으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연기금이 HSD 엔진을 시총의 0.3% 담았고요. 태광, 성광밴드, 이런 종목들, 현대 에너지 솔루션, LX 일렉트릭, 다 지금 태양광, 뭐, 에너지, 다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오히려 유가 강세에 따라 오늘은 조금 상대적인 강세를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근데 여기에 네네. 서경호님, 레이는 중국이 합작법인 만들어서 중국 임플란트 씹어 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네. 그게 성공하면 좋죠. 근데 작년에 뜬금없이 마스크 장사하다가 300억 손실을 입었다. 네네. 그래서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코로나 이슈도 있었고요. 코로나 때문에 당연히 치과 관련된 숫자가 안 나오면서 숫자가 많이 깨진 부분인데,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이 이제 항상 새로운 시도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게 성공할지 못할지는 사실 시장의 업황도 뒷받침이 돼야 되고, 경영진의 진짜 치밀한 전략도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은 워낙 우리가 국내에서는 어쨌든 치과 부분이 내수로만 했을 때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해외 쪽으로 모멘텀이 있는 회사들이 프리미엄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레이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어쨌든 기대감으로 지금은 반영이 되고 있는데, 숫자로 반영되는 것은 뒤에 우리가 이제 확인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잘할 수 있고, 숫자가 되는지는 또 추후에 우리가 또 계속 공부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3호 쪽 한번. 매도까지만 볼까요? 네, 3원 매도. 네. 3원 매도 쪽을 보면 에코프로 BM이 이제 드디어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과거에 제가 에코프로 BM이 이제 그 무상증자라든지 이런 모멘텀, 그다음에 1분기 실적 호전 관련해서 단기적으로 양극재고는 에코프로 BM을 계속 좋게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난주로 드디어 이제 에코프로 BM의 무상증자 이벤트가 끝났거든요. 무상증자 끝난 이벤트가 이제 끝났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해서 내가 그 물량을 받기 싫었던 투자자들은 이미 빠져나오기 시작했고요. 지난주 금요일부터. 그리고 이 이벤트가 끝났기 때문에 아마 비중을 조금 줄이는 기관 투자자들의 움직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제 지금부터는 저는 이제 양극재 중에서는 에코프로 BM보다는 테슬라 모멘텀이 있는 LNF 쪽으로 집중을 하시는 게 오히려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하반기에는 테슬라 모멘텀 있는, 그리고 LNF가 아니라면 당연히 이제 LNF 대비해서 캐파와 시총을 감안했을 때는 코스모신 소재. 코스모신 소재는 어제도 이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는 되는 리포트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작은 종목을 내가 원한다. 코스모신 소재. 난 큰 종목을 좀 편안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하반기에는 LNF. 이렇게 이제 에코프로 BM은 이제 조금 살짝 넣어줘도 되는 그런 구간 정도로 보시고, 사모펀드도 좀 그런 트레이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특징적인 종목이 이 HK 이노엔이라는 종목이에요. 어제 그 원숭이 두창 관련해서 국립중앙의료원의 의료진들 한 20분 정도 어제 백신을 이제 투여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제일 앞에 전선에서 이제 그 원숭이 두창 관련된 환자분들이 오시면 이제 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들한테 백신을 투여했는데, 사실 저도 직업병일지 모르겠는데 그런 뉴스가 나올 때 백신병이 나오더라고요. 백신병이 나오니까 그 병에 있는 제조원이라든지 판매원, 유통하는 회사 누군가 하고 싶어서 뉴스 보는데 저는 그것만 봤거든요. 보니까 딱 그 HK 이노엔이라고 그 백신병에 그렇게 적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숭이 두창 이슈가 나올 때마다 사실 이 종목들이 뭐 움직이긴 했었는데,
어제 사모펀드에서는 약간 차익 실현하는 움직임, 뭐 그런 부분들이 좀 특징적이었던 그러니까 흐름. 좀 테마주인 거죠. 네. 그렇게 정도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네요. 네. 이 정도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FM 가이드에 나오는 네. 그걸로 보면은 PER이 한 40배 정도 되네요. 어떤 게요? HK이노에. 그렇죠. 그 아직까지 숫자가 그렇게 뭐 세게 있는 회사는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면 네. 될 것 같은데, 그 오늘 이제 원자력 관련된 테마가 이제 그 ETF가 출시가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기대감이 어제 먼저 좀 선반영이 돼서 뭐 거기 편입될 만한 기업들은 주가가 먼저 좀 많이 튀었거든요. 이제 튀었는데 과거에 요 케이스를 한번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요거 먼저 말씀드리면, 원자력 ETF에 편입되는 후보군으로 이미 확정되어 있는 종목들을, 대형주 중에서는 이런 종목들 리스트가 이미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밸류에이션까지 이렇게 한번 그냥 가볍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게 뭐냐면 짙은색, 요 갈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요게 이제 메타버스 ETF가 나왔을 때고요. 메타버스 ETF, 요 두 개가 메타버스 ETF가 나왔을 때고, 그 다음에 초록색이 2차전지 ETF고요. 그 다음에 요 짙은색이 우리 BBIG, 빅이라고 하는 뉴딜 ETF가 나왔을 때입니다. 요 뒤에는 보지 마시고, 출시됐을 때 초기의 흐름만 한번 보시면, 이번에 원전 ETF가 출시됐을 때, 그 다음에 정부에서 제 느낌에는 어쨌든 세게 지금 미는 분위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 이러한 테마성 ETF가 출시됐을 때 수급이 어떻게 움직여서 ETF 수익률이 어땠는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얼핏 봤을 때, 어제 제가 그 메타버스 ETF 출시됐을 때 수익률을 초기에 딱 봤을 때 10,000원에서 15,000원까지 달렸었거든요. 3개월 정도 기간 동안. 거의 한 1개월 동안 땡겼던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짧게는 30%, 많게는 50%씩 테마성 ETF가 만들어졌을 때 수익률이 이렇게 나왔다는 걸 보면 이쪽으로 수급이 들어왔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거기에 들어오는 ETF 종목들한테는 영향을 주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 한번 가볍게 생각하시고, 오늘 당장 뭐 따라잡혀라 이런 이야기는 아니니까 앞으로 수급이 계속 뒷받침되는지 한번 보시고, 관련된 ETF에 어떤 종목들 편입되는지까지 우리도 같이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ETF도 지금 뭐라 그럴까요? 초기에 뭐 몇 개월 정도 그 단타라고 네네. 하긴 그러고 스윙 정도 이렇게 좀 보는 게 관점이, 네, 그렇죠. 현재까지 데이터로는 네네. 가장 수익률이 맞아요. 좋다 네. 이렇게 네. 보면 되겠네요. 그 설정됐을 때 초기에 수익률을 뽑았다가 그 뒤로는 오히려 약간 좀 쉬어가는 거리. 네. 그렇죠. 근데 또 하나는 그때는 주가가 강세장이었을 때니까 네네. 또 저런 모습이 나왔을 수 있죠. 그것도 있고, 사실 메타버스가 작년에 저렇게 50%가 한 달 안에 올랐던 것은 그때가 가장 셌던 테마가 그렇죠. 메타버스 테마였는데, 근데 지금 원전이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정책적인 어쨌든 모멘텀으로 정부에서 세게 밀어주는 부분이니까 아마 수급적으로도 충분히 정부 눈치 보면서 좀 들어오는 수급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관장들부터 하나씩 조금씩 담아야 돼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